박찬웅의 다른 생각, 다른 시장.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은 뭐 항상 이게 다른 시장 썼는데 오늘 좀 다른 말 써놨어요. 재테크는 파도타기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와서 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갑자기 뭐 어떤 다른 기조로 정부의 정책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흐름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단정적으로 아파트 시장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어떤 분들이 있고 부동산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긴 시간 부동산을 해보고 또 금융과 같이 섞어서 많이 해봤을 때 꼭 오늘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부동산은 모두가 죽지 않고 모두가 살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릴까 해요. 아무리 모든 금융위기가 와도 부동산이 다 폭락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역으로 이 풍선 효과라 그러죠. 어떤 잘못된 부작용으로 다른 시장이 뜨는 시장이 있고 아무리 다 잘 돼.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강남이 투자성으로 정말 좋을 때 강보가 안 올랐어요. 왜 안 오르죠? 돈이란 건 좋은 곳으로 가요. 정말 이게 항상 돈 넣으면 돈 잘 되는 거 있는데 굳이 애매모호한 거 나쁜 거 나빠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여기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와 똑같듯이 자 강남이 경기 불황일 때 저희가 강남의 모든 부동산 경기 불황일 때 임대 가격들이나 모든 소형들이 계속 올라갔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항상 뭐든지 작용 반작용 이 안에 있는 우리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오늘 그걸 설명드리면서 가계부채 방안에서 마지막에 좀 정리 약간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이걸 알려면 부동산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자, 부동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론 예전에 제가 위치 고정서 이런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개별성이 너무 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동산의 위치가 다 달라요. 바로 옆집하고 떨어진 위치도 틀리고 같은 상권 내에서도 이게 뒤로 빠지네 안 빠지네 테마 안에 인테리어 어떻게 했네 구조가 어떻네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른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개별성이 너무나 강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모 대기업이 한번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넘버 원, 투 기업들이 한번 부동산 마케팅 쪽으로 정말 제대로 해보려다가 포기한 게 뭐냐면 너무나 물론 개별성이 강해서 그래서 물건별로 너무나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부동산을 평균 데이터로 얘기하지 마라. 평균 전세가 어땠다, 평균 얼마 데이터 올랐다. 의미 없습니다. 저희에게 그거는 정말 오히려 함정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부동산은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나 평균으로 얘기하면 말하긴 쉽죠. 그러나 가치 분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별성이 너무 강해서 이 개별성 특징이 가져간 게 되게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말대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걸 설명드려볼게요. 자, 현대 도심 부동산 시장에서 특징이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연결돼 있다. 사실은 요즘 부동산 물건들은 아까 말대로 이제 예전처럼 다르게 금융 상품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 예전에 사실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20년 전이다. 큰 문제 없죠 부동산하고 대부분 저희가 전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게 빚을 내서 많은 집을 사던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많은 게 연결돼 있고. 금융에다가 뭐 산업 전반 기조하고도 연결돼 있는 어떤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연결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두가 뭐죠? 뭐가 안 좋아지면 금융위기가 오면 아니면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 다 폭락한다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연결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연결은 돼 있어요. 근데 좀 다른 방식의 연결이죠. 뭐냐면 모든 이슈가 연결돼 있어서 사람들 말할 때 저 연결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났다. 떼지는 이제 폭락할 거다. 이 얘기하는 분들 아니면 또는 폭등 말도 뭐 두 분 다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걸 융합된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거죠. 같이 올라가 모든 평형대들 같은 지역 상관없이 같이 올랐다 같이 뜨는 이런 시장을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 여기는 절대로 융합된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연결은 돼 있어요. 근데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막대 분석 내 뭐 이렇게 공기 연결과 같아요. 풍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한쪽에 압력을 가면 다른 쪽 풍선이 공기가 이동하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을 받기 시작하죠. 더군다나 저희가 팽창 정책이 아니고 이제 다시 인구 감소하면서 다시 고령화로 해서 도시로 더 밀집될 때 자, 도시의 공간은 제한돼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어느 압력, 그게 물리적 압력이든 아니면 금융적인 압력이든 가격의 압력이든 비용의 압력이든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무작정 모두가 가라앉는다. 아니죠. 흐름이란 건 뭐냐면 인구가 어느 이동하면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이 있죠. 그러면 뜨는 쪽과 지는 쪽이 달라지는 거죠. 자, 좀 어려운 얘기하니까 풍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한정된 공간에서 인간의 흐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도심 내 요즘의 도심이란 건 정말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다 개별성이 너무 강하죠. 또 어떤 건 부촌, 어떤 빈촌, 뭐 중간에 상업지 많은 지역, 별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무작정 평균으로 모든 지역을 얘기해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자, 도심 공간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존재해요. 아까 말대로 어떤 비용적 측면이 제일 존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져서 어떻게 이동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다 끝났다 아니면 오른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한 번도 인간의 역사에 그래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처럼 연결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시각을 도우려고 한 건데 모래시계가 보시면 이게 모래시계예요. 자, 이쪽에선 떨어지고 있죠. 이쪽은 쌓이고 있죠. 즉 뭐냐면 한 곳이 쌓이면 한 곳은 떨어져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압력이 가서 너무 흥하거나 아니면 안 좋으면 분명히 불거져 오르는 시장도 있어요. 그게 좋든 부작용이든 어떤 단어를 쓰던 간에 인간은 비용 때문에 흐름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도심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뜨는 경우도 없고 동시에 다 같이 죽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겪었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타격은 보죠. 제가 뭐냐 심리적 이게 부동산이 심리시의 어떤 심리적 타격이 있을 때 받기 때문에 팀적으로 타격을 오면 팍 맞으면 동시에 타격은 봐요. 그러나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떤 실수 시장의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몇 달 안 가서 그 성향을 그대로 보이게 돼 있죠. 타격 받는 쪽과 다시 그대로 올라가는 쪽. 오히려 타격 받을수록 그 압력에 의해서 실수에 와야 될 사람들도 있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시장별로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조차도 다릅니다. 이번에 나온 가계부채 대책 관리법 똑같이 보시면 소득 계층별로 정책이나 어떤 그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책이 맞네 틀리나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맞다 틀리다 보다는 뭐죠? 아, 이게 흐름이 어떤 방향이고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그게 우리 틈새를 찾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개별성 강한 시장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말대로 당신이 죽는다고 다른 사람이 죽지 않는다. 보통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옛날 우리 전쟁할 때 누가 같이 죽듯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런 게 부동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오히려 어떤 건 다른 것이 주가 살아나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제가 뒤에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를 좀 따져볼게요. 여러분 일본 얘기 제일 많이 하시니까 일본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 불황입니다. 예, 불황 여전합니다. 크게 약간 요즘에 좀 반등한 것들이 별로 없고요. 자, 전국의 빈집이 약 1,000만 호, 도쿄의 빈집이 약 80에서 90만 호. 그러니까 10집 중에 한 집이 빈집이에요. 예, 근데 자, 주택 공급을 매년 80에서 90만 호를 해요.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게 우리나라가 1년에 한 30에서 40만 호 사이 보시면 돼요. 무리할 때 한 45만 호.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의 이제 우리나라의 한 2.2배 정도 보니까 비를 따지면 맞죠. 거기가 1.2억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맞는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빈집이 없어요. 이 1,000만 원 빈집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지금 일본 외곽 신도시가 뭐 대다수가 뭐 절반의 빈집일 정도로. 그리고 도쿄 내에도 빈집이 많아요. 그런데 집을 누가 경기도 불황이에요. 호황도 아니에요. 저희처럼 잠깐이라도. 계속 불황이었어요. 근데 집을 지어요. 더 재미난 건 뭐가 있었냐면 임차인 보호 규제를 완화했어요. 근데 완화한 게 집이 남아 돌아서 완화한 게 아니에요. 집이 남아 돌았으면 기업들이 이 집을 안 지어요. 돈이 안 되니까. 무언가는 지었어요. 작은 집 지었던 뭐 빌라를 지었던 아파트 지었던 뭔가 계속 짓는데 문제는 왜 짓냐? 돈이 되니까. 뭐 돈이 되는 소리는 임대료가 안 좋아. 뒤에서 뭐가 문제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이 되게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취했어요. 한동안.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죠. 임대 계약강이 끝나도 우리는 이제 임대료를 상승을 제한하겠다는 그 법안을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일본이 먼저 시행했어요. 시행해서 강력하게 했죠. 했더니 어떤 부작용이 났느냐. 오히려 공급이 안 돼요. 왜? 수익이 안 되니까. 누가 공급이 안 나선 거죠. 그랬더니 부작용이 더 심한 거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일본이 이거를 풀어버려요. 그게 6, 7년밖에 안 돼서 이거 푼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전까지 강력하게 시행했어요. 자, 일본이 이런 상황이에요. 즉 불황이었어요. 어떤 시장이 호황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임대차 규제를 풀 정도로 정말로 호황이었어요. 자, 다르게 좀 봐볼게요. 자, 미국 어떤 이제 서브프라임, 우리가 금융위 서브프라임 얘기 많이 하니까 가까운 이거였는데요. 이런 보면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압력을,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현실들이요. 뱅커원도 하면 차압당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데모를 했죠.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요, 제가 보시면 이게 그 당시 한일 뉴스예요. 뭐냐면 제목을 제가 썼어요. 제목 그대로 펴지게 아파트 임대료 급격히 오르고 있다. 언제냐고 2008년 7월 25일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인데 이 같은 시기에 이게 보시면 뭔 뉴스예요? 한쪽은 압류당하고 울고 다 집 뺏기고 다 쫓겨나고 한쪽은 뭐죠? 아파트 임대가 급격히 올라서 어떤 이게 또 한인 지역에서 이게 못 사는 지역이었어요. 이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못 사는 지역이었는데 문제를 보자. 이게 급격히 치솟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길바닥이고 누구는 집값 떨어져서 안 좋은데 은행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누구는 되게 임대료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즉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한쪽이 죽는다고 다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한쪽이 죽으면 이제 이때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자 압류를 당하고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부양 가족은 그대로 있었어요. 자 이분들 데리고 가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집이란 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 가족이 있으면 길바닥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방안 어디로 향하냐? 도시로 향했죠. 왜? 지금의 대도심에 가야만 지금의 우리의 산업구조, 갈성구도 마찬가지죠. 지식경제라든가 창조경제 많이 얘기 나오죠. 그 잡이 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도심에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서비스업도 도심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도심으로 향했는데 돈이 없죠. 큰 돈이 없죠. 은행에서 신용규제 때문에 돈이 안 나와요. 대출 규제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제일 싼 집들을 임대료가 오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세지도 없으니까 완전히 월세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죠? 시장이 죽었더니 제일 안 좋은 여기 아파트들도 되게 안 좋은 집들 제일 위주로 올랐어요. 폭등을 한 거죠. 근데 이때 폭등한 집이 어떤 현상을 만들었냐? 뉴욕이 지금도 심각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모두가 힘들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캡처한 거예요. 안 보여 작은 글씨 작으니까 방송 시험도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리면 뉴욕에 집을 구하려 하는데 어떤 학생이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모 포탈에 언제냐면 2010년 2월 18일 날 올린 거 2010년에 올렸는데요. 좀 작아서 죄송해요. 근데 여기 나온 것들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첫째 집을 구할 때 뉴욕에서 조건들이요. 한국분을 통해서 본인 신공의 집을 빌려줄 때 뭐냐면 한국 사람이 집은 집주인이 한국인 경우죠. 그때 이제 집을 빌릴 때 한국이니까 이해를 하고 빌려주는데 아닌 경우는 누가 미국인이 보증을 서줘야 돼요. 집 하나 구하는데 보증을 서줘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니면 1년 렌트비를 다 한 번에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적용이 한국 사람만 그러냐? 아니.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서 뉴욕주 외부에서 들어온 미국인조차도 이 조항을 따라야 돼요. 더 심한 건 뭐냐면 직업도 물어봐요. 연봉도 물어봐요. 회사에 가서 전화해서 확인해요. 확인해서 만약에 연봉이 2%가 월세보다 작다. 집 안 줘요.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2%라는 건 월 60만 원이에요. 즉 3천만 원 미만짜리는 월 60에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안 줘요. 네. 지금 그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즉 임대 중심의 시장. 지금 이게 뭐냐면 금융위기 왔다고 뭐가 그게 다 망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조그만 소형 임대 시장은 극대화돼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 이제 좀 가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캡처만 해서 파워포인트 좀 게을러서 보시면 잘 볼게요.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가 부동산을 연착륙이죠. 이게 서서히 떨어뜨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금융위기가 한 번에 확 가니까 경착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업체가 부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졌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냐면 대도시 인근의 신도시 공가가 되게 많아요. 빈집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주택 매매 가격이 안정화 됐죠. 이 떨어지니까 안정화 된다 그러죠. 근데 웃긴 건 걔는 안정화 됐는데 안정화라면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도시 서민 임대료는 아까 말대로 반대로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조그만 데 상승하니까 기업이 그래서 집을 짓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미국 금융 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경착륙이 더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내려갔죠. 그랬더니 수많은 개인들이 파산을 했어요. 파산한 사람들이 근데 집이 필요 없어요. 파산한다고? 가족이 없어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가지 길거리 나왔는데 이게 대도시 집중을 반대로 일으키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도시의 빈민이 더 많아져요. 대도시는 전 세계 뭐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도시는 빈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걸 묶는데 그래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죠. 제일 낮은 서민을 위한 집부터 임대료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또 오히려 여러분이 서민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제 따져보세요. 한번 어디 갈 것 같은가.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어떤 경제 웨이브 타격이 왔다. 금융규제 묶었다. 자, 돈을 쓸 수 없는, 돈을 구할 수 없는 사람. 요즘에 주변에 보면 저희가 실업률도 높아요. 자, 양극화세 현상 때문에 돈 없는 분 대단히 많아요. 도시에 있는 집은 다 비싸요. 왜? 도시의 집가가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자, 그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시골로 나갈까요?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냐면 경제 위기는 어떤 위기가 오든 그게 모두 다 죽일 방법은 없어요. 왜? 이 유기체처럼 움직여요. 압력이 가지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연결돼 있고 그러나 그래프가 다르단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물건에 이게 어떤 소득계층이 주요 타겟이냐, 주요 거주층이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전혀 달라요. 어떤 외부 환경이다. 어떤 외부에서 어떤 파도가 쳤을 때. 그러니까 그것부터 파악이 먼저예요.
그거를 똑같이 다 같이 죽는다, 다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월세 전환율 높으니까 월세 올라갈 것 같다, 월세 수요자가 많으니까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꿈속에서 막 이론적으로 따지다 보면 항상 많은 실패를 해요. 자, 선무당의 오류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아까 말대로 그런 오류가 되게 많아요. 오늘 이것도 항상 다 같이 평균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무당이라는 말 얘기하죠. 사실은 이것도 제가 딴 데서 얘기한 거 캡처한 건데요. 이 잘못된 추정 기초에서 출발한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어떻게 되죠? 문제가 커져요. 그렇죠. 왜? 방향이 우리가 이제 나침반을 보고 남쪽 북쪽 볼 줄 몰라서 북쪽으로 가면 많이 갈수록 열심히 갈수록 남쪽 가야 되는데 끝장나죠.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커지고 피해가 커지죠. 잘못된 추정. 요즘에 이제 인터넷 보면 너무나 이제 정보가 많죠. 근데 인터넷에서 정보가 많아져서 아니면 SNS가 발달해서 여러분 좀 더 정확해졌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이제 SNS 발달해서 좀 더 편한 말을 하시나요? 아니죠. 더 혼란스럽죠. 왜?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도 구분할 능력이 많죠. 왜? 정부에 뭐 저주할 듯이 말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선무당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부동산 자산은 한 푼, 두 푼, 세 푼 이렇게 과자값이 아니에요. 한 번 투자를 하면 막대한 금액인데다가 이 막대한 금액이 상당히 묶여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평생 갖고 온 짐이 진짜 내 삶을 누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조심해야 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이제 우리 장나온 아나운서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장 좋을 때도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을 때 가짜 상품 되게 많죠. 그쵸. 요즘에 저금리다 보니까 월세 찾는 성주자 많으니까 정말 많은 거짓 월세 상품들 많았죠. 네? 자, 근데 이제 또 아까 이제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졌다. 안 좋아지면 다 죽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이 주거라는 건 도심의 주택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좋든 나쁘든 사람은 누워야 돼요. 잘 곳이 필요해요. 가족을 같이 데리고 있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이 나빠질 때 다 죽지 않고 어떤 건 황금 시장으로 누가 죽었을 때로 살아난 시장. 아까 뉴욕 경우처럼 뭐죠? 다 압류당하고 안 좋아지니까 여태까지 잘 안 나가던 싼 임대 아파트들 임대가 폭등하거든요. 다른 시장이 죽어야 살아난 시장도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단정 우물한 개구리가 그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나 어떤 자산 운용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 보니까 단정 한 방에. 야 이건 이거야. 자, 야 이러니까 부동산 끝났어. 부동산 진짜 본연의 특성도 모르신 분들, 현장에 뛰어보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절대 그런 일을 벌어져 본 적도 벌어지지도 않아요. 폭락할 수 있죠.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걔가 폭락하면 다른 게 오르어요. 왜? 돈 없으니까. 여기서 채권인 상태로 어떤 권리가 까지고 어떤 권한이 까지면 거기다 부합을 다른 게 이대 유기적으로 흘러서 압력이 딴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부동시장이에요. 이게 올라요? 그러면 안 오른 거 또 생겨요. 왜? 돈이란 속성이 자체가 뭐냐면 얘가 확실하게 답을 줘요. 수익률이 나쁘든 좋든. 왜 우리가 강남 좋아했냐고요? 황금성 정말 좋았거든요. 확실한 답변이 하나가 뭐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빠서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전하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근데 지금 돈의 속성 이전에 비용 문제거든요. 자, 비용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비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발 단정하지 마세요. 단정하기에는 부동산 자산이 있는 규모가 너무 커요. 네.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하네요. 자, 그래서 네. 도시공원의 한정, 소득의 양극화, 이 양극화 시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책의 두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우리가 그런 거에 풍선 효과에 맞춰서 정책은 그걸 대비를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정책도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규제가 한쪽 강하고 한쪽 서민주의. 무슨 말이냐면 정책은 아까 말대로 이 우리가 양극화 시대잖아요. 네. 분명히 돈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무작정 다 강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한 쪽이 있고 서민 지원. 강한은 뭐냐면 대외 경제적 요인을 대비해서 정말로 미국이 금리 올릴 것 같다. 문제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누굴 강화하죠? 돈 있는 분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능력 있는 사람. 자, 돈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갚아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말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은 반대하게 가는 거죠. 지원이 그런데 우리가 월세 지원이 계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 보면 이 전세 자금에 따른 좀 풍선을 옆에 풀어준 통을 열어준 게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묶을 수가 없어요. 이런 도시공에 한정되고 소득이 양화되고 정책이 돌이 있는 상황에선 모든 걸 묶을 수 있다. 그런 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소득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도심 내 공급이 가장 힘든 주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득을 고려할게요. 양극화예요. 돈 없는 분도 많고 중간부도 있고 다 있는데 이때 가장 공급 힘든 주택이 도심에서 뭐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제일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왜? 토지 지가가 제일 비싸니까. 제일 비싼 땅이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사니까 거기에 싼 주택을 공급하래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자, 이런 도심 주거가 불안한 소득계층의 금융을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렇게 불안해요. 그분들은 보나마 소득 수준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소득층 비율을 나눌 때 소득계층으로 하면 한 35%가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네. 자, 가구 수 중에서.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분들을 규제할까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떤 계층은 우리가 따져봐도 규제하면 말이 안 되는 계층이 나와요. 근데 그 계층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별 테마별 그래프는 갈 수도 없고 중요한 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 그냐면 우리가 보통 이 사이클론 얘기하는 게 왔다 갔다 이거 얘기하죠. 한쪽은 공급, 한쪽은 수요. 왜냐하면 수요는 심리니까 한 번 0.1초 만에 버 풀어진다 이러면 생기지만 공급은 택지주가 하나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공급 입주까지. 그래서 이제 안 맞죠. 근데 이건 뭐냐? 이 그래프는 뭐냐 말에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이에요. 도심에 새로운 어떤 신규 주택을 짓는데 저소득층이 맞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불가해요. 그래서 어떤 쪽은 그래프하고 이 수요는 이렇게 늘어가는데 공급은 내려가죠. 왜? 멸시를 계속 하니까 우리가 또 도심은 우리가 멸시하는 주택이 다 저소득층 주택이에요. 왜? 노후돼 있으니까. 부시기만 하고 공급은 힘든. 그래서 개입체가 계속 벌어지죠. 어떤 것처럼 이 교차점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또 쓸 때가 언제냐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죠. 도심에 회귀하고 대도심 개성이 많고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 규제는 되고 이게 제일 힘든 살 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때 황금 시장이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확실하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가끔씩 이제 오는 이런 시장 할 때 제일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혼란한 시장을 보면 아까 심적 타격 때문에 동시에 타격 보기도 하고 이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헷갈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론상 그래프는 이 직선을 원해요. 올라갈 때 쭉 올라가는 거. 근데 현실에서는 올라갈 때 저런 거 없어요. 항상 이래요. 장기 추세선이에요. 내려갈 때도 똑같아요. 내려갈 때도 이렇게 안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가끔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헷갈려요. 이거 다시 반등하네? 역시 갖고 있으면 돼.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장기 추세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 현실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걸 파악하는 게 우리의 공부예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지금 장기 추세선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안 하면 정말 제대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 해서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오늘 한 거예요. 사실은 가볍게 뭐냐면 이번에 나온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이것 때문에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다른 얘기 하지 말 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우선 정책이라는 거는 이유, 왜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 정부가 왜 이거를 했느냐. 그걸 먼저 파악해야 돼. 이게 맞네 틀린 나중에. 왜? 정부가 한 이유가 뒤에 나올 정책을 예상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다음에 장기적 걱정을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에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이 소득계층, 내가 거주하는 이 물건에서는 방어적 자세를 취할 거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어떤 틈새를 찾을 것이냐. 이게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이거 관련 부서들이에요. 근데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제가 해놓을게요. 확대하면 작성 부서인데요. 작성 부서가 대단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금융위원회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까지 저희가 금융과 부서는 다 망라돼 있어요. 즉 이 논의는 상당히 여기 속기록 내용인데 그 뒤에 하던 오랫동안 이게 된 얘기예요. 즉 바쁜 사람들이 정말 바쁜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지혜를 모아서 몇 차례, 13차례 이상 회의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약간의 보완책들이 나오겠지만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보완책이 나오겠지만 절대 바뀔 수 없고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되게 크다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전체적 기조는. 보완책은 나올 거예요. 왜? 여론이나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전체 중심 흐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장기적 추세를 아까 제가 파악하라 했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슬슬 정부의 고민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게 뭐였냐면 가계소득주인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뭐냐면 여기서 다 설명 못 하니까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하려 했는데 제가 이번에 나온 게 가계소득증대 관리 강화, 지원 강화. 이게 뭘 보여드리냐면 아까 말했죠. 어느 쪽은 관리 강화, 어떤 쪽은 지원 강화. 시장이 다 같이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같이 묶지 않아요. 풀어는 쪽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타겟이 될 거예요.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소득 계층별 다른 정책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결론을 하면 시장은 항상 존재합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안 좋을 때 오히려 사실은 더 쉬운 시장이 많아요. 그리고 단정은 자산운용의 최대 적입니다. 절대로 이런 시장에서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단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뭐냐면 소득계층별 그래프와 시장이 다르므로 전략도 달라야 됩니다. 이 소득계층 전혀 이게 소득이 달라졌는데 그걸 똑같은 평균적 데이터로 얘기한다. 대단히 잘못된 투자 방식이 될 겁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 제가 했는데요. 좀 하고 싶어서 좀 했고요. 네. 좀 이해 많이 하셨으면 좋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